현재 국회의원 선거구가 헌법 불합치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내년까지 바꾸라고 했지만 당장 정치권은 국회의원 밥그릇으로 인식되는 선거구 60여 곳을 조정해야 합니다. 정치권 반응과 파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12년 만에 여야 대표가 같은 날 국회 대표 연설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대표의 연설 내용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미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에 연평균 5천억 원씩 추가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4대강 보들만 해체해도 매년 수백억 원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혹 주인공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입니다. 그가 2년 전에 한 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여야 대표가 잇따라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의 핵심 내용을 재강조하는 수준의 연설을 선보였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개헌과 남북 정상회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정치권에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매우 민감한, 어찌 보면 의원들 밥그릇이 걸린 현안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지역구 60여 곳을 조정해야 하는 블랙홀입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오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정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잇따라 있었지요. 이렇게 하루에 여야 대표 연설을 다 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네, 2002년 4월 16대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하루에 실시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보통 여야가 하루씩 이틀간 하는 게 관례지만 이번에는 세월호 대치 전국으로 국회가 오랫동안 공전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일정을 하루에 몰았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연설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을 과도하게 의식했다는 평가들이 있더군요. 어떤 부분이 그랬습니까?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연설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통령 시정연설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사용한 표현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대통령과 같은 입장임을 강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제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 속에서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에 간직기였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절대로 공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내 처리를 강조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개혁 과제로 언급하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뒷받침했습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 보전 금액이
무려 53조 원에 이르게 되어서 국민 1인당 부담이 1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무원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새누리당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게 추진해 나가기를 결정했습니다. 반면에 최근 당청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개헌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여야 대표 회동을 정례화하자고 말했습니다. 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어떤 연설을 했습니까? 네, 문희상 위원장의 연설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개헌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문 위원장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언급한 데 빗대서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현재의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면서 분권적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가관히 벗고 분권적 대통령제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내에 개헌 특위를 가동시켜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위해 20대 총선 전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개헌 전선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직후 취해진 노이사 조치를 철회하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가 대화해야 합니다. 다시 교류하고 협력해야 노이사 조치를 철회해서 남북 관계가 정상회담에 올려놔야 합니다. 이산가족의 상봉들이 금강산 관광으로 다시 돌아야 한다고 합니다.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을 만나야 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남북과 공정의 시대를 중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무원 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의 일방적 추진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일이면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처리 시한이기도 하죠. 오늘 협상 상황 어땠습니까? 네, 여야는 오늘 정부조직법 TFA만 2차례 거듭하면서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야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 회동에서도 10월 말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폐지 여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소방안전본부와 해양안전본부로 하겠다는 원안을 고수했고 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독립적인 외청 형태로 존치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오랫동안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상태였는지 오늘도 협상이 없었습니다.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유병헌법도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내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절충에 막판 합의를 하느냐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정부조직법 협상에 참여해온 앙규백 민주연합 원내수석 부대표는 쟁점이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 내 손을 떠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로 소방방재청장과 차장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는 일까지 있었죠. 이에 대한 내용은 뉴스 리뷰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행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건데요. 3배까지 허용되는 편차를 2배 이내로 줄이라는 내용이더군요. 정치권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각 정당별로 입장이 달랐습니다. 우선 선거구제 개편보다는 대통령제 보완 등이 개헌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소 당황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각 지역구 조직을 구성하는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을 현행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수 민주연합 대변인도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이 정치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단순한 선거구 조정보다는 근본적인 선거구 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세금이 흐르는 강, 4대 강은 이미 22조 원을 빨아들이고도 또 매년 5천억 원씩을 수금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고 여러분이 내는 세금입니다. 5천억 원 중 3,200억 원은 이미 투입된 사업비의 이자여서 어찌할 수 없다지만 나머지 중 상당액은 대형 보드를 해체함으로써 아낄 수 있습니다. 최소한 매년 400억 원 이상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조아라 PD가 보도합니다. MB 정권이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돈은 무려 22조 원. 이 중 4대강 사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보건설에는 1조 3천여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건설로 강 유속이 느려져 녹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대강뿐 아니라 인근 하천으로까지 발생 범위가 늘고 있고 녹조 발생 일수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입니다. 올해 큰빛 이끼벌레의 창궐에서도 알 수 있듯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물을 가두는 대형 보건설로 강수위와 함께 지하 수위가 높아져 침수 피해 우려도 상존합니다. 보로 인한 여파뿐 아니라 보 자체도 문제입니다. 균열과 누수 등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세금을 먹는 요인들입니다. 4대강에는 지금도 매년 평균 5천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 중 3,200억 원 가까운 돈은 사업비의 이자여서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는 계속될 비용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비용 중 상당액은 보를 해체할 경우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녹조 대응에 투입되고 있는 연평균 39억 2천만 원이 그 대상입니다. 농경지 침수 대응에 들어가는 132억 5천만 원도 보가 없어지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댐질 공사 등에 투입되는 보 관리 비용 243억 8천만 원은 보 해체로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 돈만 합쳐도 415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밖에 준설한 강바닥에 모래가 다시 쌓여서 재준설을 하는 비용과 그로 인한 준설토 관리 비용, 녹조, 침수로 인한 2차 비용인 수돗물 정수 비용과 농작물 피해 비용 등도 보를 해체함으로써 아낄 수 있습니다. 해체 비용으로 추산되는 3, 4천억 원은 최대 10년 이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 해체는 강의 복원이라는 환경 생태적 요구일 뿐 아니라 한 해 수백억 원의 세금 낭비를 막는 경제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일제시대 일본 기업의 거짓 선전에 속아서 근로정신대로 사실상 팔려갔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일본에서의 배상 소송에서는 패소했던 피해자들이 오늘 패소 11년 만에 한국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피해자로 소송에 참여한 한 80대 할머니는 사필 규정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배상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후주고시 그 악독 기업에게 하고 싶은 말이 사필 규정이 되는 그 한마디만 말하고 싶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80대 할머니가 일본의 거대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할머니를 포함해 17명의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가족 등 31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할머니는 13살이던 지난 1944년 근로정신대에 동원됐습니다. 당시 태평양 전쟁 중이던 일본은 전시 체제하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40세 미만의 미혼 여성을 소집해 일본 내 군수공장 등 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노역에 투입했습니다. 당시 진학과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선전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간 여성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 아래서 인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배가 질러 고팠고요. 풀을 뜯어먹었더니 또 머리가 빠지고 풀을 뜯어먹어서 배가 고파서 그랬고 가면은 공습이 시달려서 신을 벗고 잔 적이 없어요.
신을 신고 자야 됐고. 일본으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입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3년 일본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이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11년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인 1940년대 일본의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오늘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8천만 원에서 1억 원의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실질적인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패소한 후지코시는 1928년 설립된 회사로 항공기나 구남 등 무기 부품을 생산하면서 군수회사로 발전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여자 1,090명, 남자 540명 등 모두 1,600명의 한국인을 근로정신대로 동원했습니다. 현재는 산업용 로봇, 공업용 기계를 주로 생산하며 일본 국내에 50여 개의 계열사를 둔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본사에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 해도 강제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한국에 후지코시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인 일본 미츠비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광주지법 등 한국 법원에서 여러 차례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 살려면 한국에 재산이 있어야 되겠죠. 재산이 미쓰비시 같으면은 여러 가지 큰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 대금이라든지 물품 대금 같은 건 채권 형태로 있지 않을까, 혹은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신일철 같으면은 포스코와 이렇게 지분 교환을 한 거, 그런 거 있고, 후지코시도 아마 여기 합자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배상 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에 대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후지코시 같으면은 연내로 소송이 진행될 것 같고,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이 사실은 그동안 시효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시효에 대해서 법원 판단을 좀 지켜본 측면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저는 12월 19일 이후는 다시 제 천직으로 돌아갈 사람이니까 무서울 게 없죠. 바라는 거 없으니까 가장 직언을 하고. 저는 바라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 2달 후면 또 제 전직으로 돌아가니까. 네. 글로벌 영토를 크게 넓혀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글로벌 상대로 뛸 수 있는 글로벌 리더 만드는 게 저의 천직을 생각해 꼭 돌아갈 겁니다. 결국은 제가 글로벌 나가서 이렇게 성공하고 잘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박근혜 후보님을 정말 더 성공하게 만든 일이 아닌가. 그럼 장관하지 마세요. 안 할 거예요. Don't worry. 정치하지 마세요. 안 할 자,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대선 그룹을 만드신 아버님께서 절대 정치에는 가지 말라는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에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잠시 나라를 구하러 들어온 거거든요. 우선 저는 정치가 싫어요. 지금도 별로 질이 안 맞아요. 왜 싫었나 보니까 그 술 정치, 밀실 정치, 패거리 정치. 왜 싫었나 보니까 그 술 정치, 밀실 정치, 패거리 정치. 네. 말 바꾸는 정치 너무 싫거든요. 네. 말 바꾸는 정치 너무 싫거든요. 대한적십자사 새 총재에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내정됐습니다. 하지만 김 총재는 취임 전부터 보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실제 김 총재는 총재 선임 과정에서 인적사항 서류도 없이 구두 추천만으로 11분 만에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전산 확인이 가능한 최근 5년 동안 월 3만 원 하는 적십자비를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김 총재 후보자는 뒤늦게 특별 회비로 100만 원을 납부하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보은 인사 논란을 빚었던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국정감사를 불과 이틀 앞두고 오늘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총재는 원래 예정된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거라고 해명했지만 껄끄러운 국정감사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공인이 돼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 선대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이 공직에 대해서 몰라서 처음이어서 실수를 했다. 그거 좀 핑계치고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 맞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건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공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또 의원님들의 지도로서 제가 많이 성숙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 할 거예요. Don't worry. 말 바꾸는 전 너무 싫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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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서 대대적인 선거구 변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지역구가 분구되거나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의 실리계산, 손익계산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구가 해당되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일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세월호 참사 희생자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지민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295번째 희생자, DNA 검사까지 했습니다만 단원고 황지현 학생으로 확인이 됐군요.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 어제 수습된 희생자는 단원고 2학년 황지현 양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황 양은 28일 저녁 6시 18분쯤 세월호 4층 중앙부에서 발견됐고 18번째 생일이었던 어제 수습됐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안치된 황 양은 다음 달 1일 발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295명,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헌재 결정 때문에 선거구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예. 먼저 이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보면은 그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의 그 관계를 알아야 이해되는 결정이더군요. 예, 그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의 그런 제한이 어떤지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 총 선거인 수인 5,128만 4,700여 명을 선거구 246으로 나누면요. 평균 인구는 20만 8,4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에 따르면 여기에 2대1 규정을 적용하면요. 한 선거구당 인원은 최소 13만 8,900여 명에서 최대 27만 7,900여 명으로 책정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이 하한 인구와 상한 인구의 편차가 2배 이내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최하한이 13만 8천, 그리고 최상한이 27만 7천. 그러니까 2배를 넘어서면 안 된다. 지금은 3배까지 허용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은 3대 1의 편차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편차에 따라서 어떤 지역구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서울을 비롯한 중부권을 보면요. 서울은 강남구 갑등 3곳, 경기는 수원시 갑등 무려 16곳, 그리고 인천도 남동구 갑등 5곳, 이렇게 총 24곳이 상한 인구수를 초과합니다. 이곳들이 조정에 따라서 분구될 가능성이 큰 곳이고요. 네. 반면에 하한 인구수가 미달되어서 다른 곳으로 통합될 수 있는 곳은 서울의 경우 성동구, 을 등 2곳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 상한 인구수가 초과되는 지역은 나눠 떼어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하한 인구수 미달되는 곳은 어디로부터 더 인구를 더 붙이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이 구 자체가 또 나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경기도가 서울보다 많은 것은 아무래도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 때문이겠죠. 예,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곳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지역구를 나누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예. 경기 같은 경우에는 16곳이 상한 인구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구가 더 많아질 확률이 높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 많아서 예. 지금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곳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또 다음 지역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충청도 지역 그리고 대전, 세종시까지 봤는데요. 충북에는 보은, 옥청, 영동군 등 한 곳이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세 곳이 상한 인구수를 초과하는 반면에 인구수가 미달하는 곳은 2곳입니다. 그리고 대전은 한 곳이 상한 인구수를 초과했고 세종은 하한 인구수 미달하는 곳이 한 곳. 그러니까 충북 지역과 세종시까지 합쳐서 보면요. 상한 인구수가 초과하는 지역과 인구수가 미달하는 지역, 그러니까 통합될 곳, 나눠질 곳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예, 또 다음 지역 보시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호남권인데요. 전북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초과돼서 지역구가 나뉠 가능성이 큰 곳이 2곳, 그리고 통합 가능성이 큰 곳이 4곳입니다. 반면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나눠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하한 인구수가 더 많습니다. 하한 인구수인 곳이 더 많습니다. 여수시, 갑 등 3곳은 통합될 가능성이 높고요. 광주는 각각 한 곳씩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한 인구수가 미달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통폐합이라던가 그런 분구가 이루어진다면 지역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또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경북을 비롯한 경북권 지역, 부산, 울산, 대구까지 보겠는데요. 예, 상한 인구수를 초과하는 곳이 경북의 경우에는 한 곳, 그리고 하한 인구수 미달하는 곳이 영천시 등 6곳입니다. 그리고 경남과 부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상한 인구수를 초과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울산은 아예 해당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네, 지금 영흥남을 보면은 그러니까 농촌 지역 쪽이 하한 인구수 미달 지역들이 초과하는 인구수를 초과하는 지역보다 더 많게 나타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경북 같은 영남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편을 하게 되면 지역구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 역시 특혜를 입을 정도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거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전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이 밀집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미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에서 쉽게 자기네들의 밥그릇으로 인식하고 있는 유리한 선거구를 숫자가 줄어들게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개편을 앞두고 게리맨더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복잡한 산식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과 제주 지역인데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하한 인구수가 미달하는 곳이 2곳이 있고요. 제주는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제주와 울산만 해당되는 곳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네, 전면적인 개편이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정리된 곳들이 다 각각 분구되거나 이렇게 기계적으로 통합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치구, 시, 군 안에서 내부적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인구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경우는 총 62곳인데요. 실제 변경 개수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로 나눈 지역의 경우 을의 인구가 상한 인구 기준을 넘기더라도 갑 지역의 인구가 부족하면 경계선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선거구 개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지역도 있고 선거구 자체가 변경될 곳도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소방방재청 차장이 어제 사의를 표했는데 오늘은 또 소방방재청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어제 조성환 차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에 의해서 남상우 소방방재청장이 사표를 낸 것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게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이냐? 보도를 보면 대부분 경질이라는 쪽이 많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반대 입장인 남 청장 그리고 조 차장이 정부에 의해서 괘씸죄 성격의 외압을 받은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지적을 뒷받칠 만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남 청장의 경우 소방청 폐지에 대한 여야 의견에 대해서 개인 소관이 아니라고 답하는 등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한 소방관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방방재청에 대한 정부 측 외압이 있었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 차장, 어제 사의를 표한 조 차장의 경우에는 그제였죠. 예. 정부 TF 회의에도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제 태스크포스에 참석하기까지 했던 조 차장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 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과연 자의가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정부 조직법 협상 마무리를 코앞에 둔 시점이어서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이 한마디를 했어요? 예,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은 오늘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협박성 경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43년 만에 애기봉 등탑이 철거됐지요. 이 박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더군요. 예, 오늘 한국일보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인데요. 회의석상에서 애기봉 등탑 철거에 관한 언론 보도를 보고받은 박 대통령이 도대체 그것을 누가 결정했냐면서 호되게 꾸짖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뒤늦게 국방부와 해병대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등탑 철거 경위에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각각 27일과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애기봉 등탑이 철거된 후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애기봉 등탑이 있던 곳에 무슨 평화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던데요. 그게 예. 이 철거된 자리에 다시 더 높은 전망대가 들어선다. 이게 확정된 계획입니까? 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방부는 등탑과 기존 전망대를 허물고 새로 전망대를 지을 때 전광판을 전망대에 설치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김포시에 기존에 20m였던 등탑보다 3배 가까이 높은 4층 규모, 그러니까 54m 높이의 전망대를 신축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대형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해서 유사시 대북 선전전을 단행할 수 있다는 계획, 뭐 이런 계획들이 전해지는데요. 이 얘기를 전해들은 김포시는 그럴 경우 북한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북 전단 살포 문제 결국 대학 내 갈등 요소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 전단 살포에 부산대 교수가 참여를 했지요. 네, 부산대 철학과 최우원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대북 전단 살포를 시작한 후 현재 대북 전단 날리기 연합이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파주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대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 30명이 학교 본관 앞에 모여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한 본교 철학과 최 교수에 대해서 학교 당국이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재학생들은 남북 긴장,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단체의 대표가 본교의 교수라는 것이 참담하다면서 강조했습니다. 네, 최 교수가 학교에서는 어땠습니까? 강단에서는 어떤 수업 중에 문제가 있거나 그랬습니까? 예, 이미 오래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부정으로 당선됐다고 주장을 하거나 또한 전교조나 민노총을 종북 세력으로 비판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또한 이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학점을 빌미로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관련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2년 조갑제닷컴에 부산대 철학과 학생들이 실명으로 게재한 글입니다. 최 교수는 전공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종북 좌익을 진보라고 하는 언론을 비판하라고 하는 과제 리포트를 내고 조갑제닷컴에 이 글을 실명으로 게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부산대는 최 교수를 정직 3개월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화면이 학생들이 학점 때문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그 내용들이라는 겁니까? 예, 학교 과제를 위해서 올린 글입니다. 네. 자, 학내에서 이런 파면 요구가 나왔는데요. 부산 대학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우선 최 교수의 행동이 대의를 거스르고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파면 절차에 들어갈 때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많으니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사실상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대북 전단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더군요. 예. 지금 정부가 나서서 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다, 방임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는가 하면 예. 경찰 때문에 대북 전단을 뿌리지 못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어요. 예, 이른바 민간 대북 전단 살포 1인자 처음으로 전했다는 전수자로 통하는 탈북자 이민복 씨가 경찰의 통제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5일 대북전단 살포 당시 경찰의 제지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서 국가가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씨에 따르면 경찰과 군이 자신을 감시하고 전단시 살포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서 반발에 부딪히게 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탈북자가 출입국 제한 등과 관련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은 있는데 대북전단 살포 재질을 문제 삼아서 소송을 제기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제 소식 좀 알아보죠.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 부양 쪽에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수출은 좀 나빠진 것 같아요. 예, 한국은행이 10월 제조업의 업황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진 72, 그러니까 72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BSI는 기업이 실제로 느끼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BSI 추이를 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4월에는 82였다가 5월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는데요. 9월에 잠시 개선되는 듯 하더니 10월에 들어와서 다시 추락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쁜데 수출 기업은 특히 더 나쁘다 이런 뜻이군요. 예, 입니다. 네, 제2롯데월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또 다쳤다고 해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예, 어제 오전 제2롯데월드몰 4층 난간에서 신용카드 크기의 철제 부속물이 떨어지고 1층에 있던 협력업체 직원이 그것에 맞아서 머리를 다쳤는데요. 이 직원은 피를 흘리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머리를 2반을 꿰맸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게 부속물이라는 게 아까 신용카드 크기라고 했는데 예. 이게 어떤 물건입니까? 네, 유리로 된 난간과 난간 사이를 고정하는 사각형의 부속품입니다. 옆으로 밀면 분리되는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난간을 닦던 청소원이 대걸레로 부속물을 건드리자 이것이 분리돼서 떨어졌다는 것이 롯데월드 측의 설명입니다. 건물 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난간에 이 부품이 부착돼 있습니다. 네, 신용카드 크기의 부속품이라고 하니까 작아 보이는데 예. 쇳덩어리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원의 과실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을 점검한 서울시 그리고 롯데월드 측은 모두 청소원의 과실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내일 오전에 다시 정밀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글쎄요. 어떻게 고정을 시켜놨길래 대걸레로 닦았다고 그게 분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 사고가 일어난 그 시점은 일반인들이 있던 시점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임시 개장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충분히 그런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협력업체 예. 직원이 다쳤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의 경우에는 방문객 또는 시민이 다쳤다고 오보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자,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원의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전 점검을 사흘 전인가요? 했었죠? 예, 시멘트 바닥 균열 논란으로 안전 점검을 이미 시행했는데요. 그 당시에 분명히 안전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기 개장을 서두르면서도 안전 대책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 지사 선거가 곧 열립니다. 예. 이번 선거가 아베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예, 오키나와 지사 선거의 최대 쟁점이 주일미군 기지 이전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나카야마 히로카즈 현 오키나와 지사는 후텐마 기지 현해 이전 반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됐는데 지난해 12월 오키나와 지원책을 받아들이면서 이걸 번복했고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군 기지는 후텐마 기지가 있는데 이것을 해노코 해안 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미일 정부 간의 합의인데요. 이것을 저지하겠다는 게 오나카 다케시 전 나하 시장입니다. 이 오나카 다케시 전 시장의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요. 당선이 되면 지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지건설을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물론 아베 정권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기지 이전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긴 했지만 민심이 담긴 선거 결과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제주 해군기지 얘기를 좀 해보죠. 강정마을 요즘에는 크게 보도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데 예. 최근에 군 관사 문제 때문에 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해군은 현재 기지와 더불어서 군 관사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마을 동의 없이 관사를 건립하지 않겠다던 정부 그리고 군 당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오늘 역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자 원희룡 지사는 지난 15일 강정마을이 주도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제주도가 조례를 만들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원 지사는 당시에 형식적인 진상규명이 아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라고 말을 해서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군 관사 부분은 어떻게 제주도에서 그 허가를 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허가가 난 상태, 제주도에서 원래는 대규모로 짓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과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군 당국에서 좀 더 규모를 축소해서 좀 꼼수적인 건설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네, 당초 계획보다는 규모는 축소시켜서 예. 주민 동의 그런 조건을 회피해 갔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원희룡 지사, 제주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이 부분이 아마 주민들이 판단하는 진정성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더러워져서 위태로워져서 망가져서 아무도 와서 앉으려 들지 않는 그런 의자가 있을 수 있겠지요. 사람이라면 너그러움 없고 강팍하고 저밖에 모르고 인색하고 사납고 만나면 힘든 경우겠지요. 역시 사람 망가진 경우일 겁니다. 방심하면 망가지기 십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습니다. 정부가 해체를 추진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의 넘버1과 넘버2가 잇따라 물러났습니다. 어제는 조성환 소방방재청 차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하고 오늘은 남상호 청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들은 소방관 사회에서 분출되는 소방방재청 해체 반대와 국가직 공무원 전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으로 청와대가 경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질은 경질이 돼 지난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 그 이상의 의미가 보입니다. 내일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헌법 협상을 여야가 일괄 종료하기로 여러 차례 확인한 시안입니다. 이들 세월호 3법 협상에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정부조직법, 특히 해경과 소방방재청 해체 문제입니다. 여당은 두 기관 모두 해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협상인 만큼 양보를 한다면 우호 여론이 강한 소방방재청을 양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소방방재청 최고위 인사들의 사퇴, 사실상 경질은 청와대, 곧 대통령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와 협상단을 향한 대통령의 메시지, 그건 양보는 없다가 아닐까 합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